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대강 이제 맛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양자역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지 뭐 그런 거에서 얘기를 했죠.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정통 해석,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조금 시간이 나오면 이제 하기로 하죠.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제 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제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코펜하겐 해석을 완성한 여러 사람 중에서 이제 보어가 가장 정신적인 지주라고 뭐 한다면,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사실은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사람이고요. 특히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의 근본 틀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무슨 필독서 이런 거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뭐 부분과 전체 이런 책이나 물리학과 철학 이런 책들을 써서 이제 과학 사상이나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이제 독일 출신이었고 시대가 시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이제 그 히틀러 치하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독일 물리학자들은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회를 봐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을 떠났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도 독일 떠나서 미국으로 갔고 뭐 이랬는데, 독일에 남아있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예요. 그때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남기로 결정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전쟁은 이제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그 망한 독일, 자기 조국에서 누군가는 그 과학을 새로 이제 건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재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아마 자기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꾹 참으면서 독일에 남아 있었죠. 근데 뭐 독일에 남아 있으려면 뭐 히틀러한테 뭐 협조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조를 겉으로는 했는데, 그때 얼마나 과연 협조적이었는가,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됐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었고 독일에서도 이제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의 독일 책임자가 말하자면 하이젠베르크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독일은 핵폭탄 제조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이젠베르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사실은 교묘하게 이렇게 틀린 계산을 제시하고 이래가지고 핵폭탄을 사실은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드는 걸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것 가지고 이제 두고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남겨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엉터리 계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강 하이젠베르크가 나름대로 그 안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보어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덴마크로 이제 그때 찾아가서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코펜하겐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10대 때 사진이고요. 이건 20대, 이건 30대, 이건 이제 늙어서 이제 우표에도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이 뭐 이상한 식인데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식이죠. 근데 본래는 하이젠베르크는 그 물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수학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유명한 수학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수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하필이면 찾아갔을 때 그 교수 옆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개가 있어가지고 하이젠베르크를 계속 누려보면서 막 으르렁으르렁 거렸대요. 그래서 이제 쫄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꿨다는 그런 이제 야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래 수학하고 물리학원은 뭐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꽤 있죠. 뭐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수학을 전공하면 실험을 안 하잖아요. 물리는 이제 실험 전공이 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은 다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본래 수학 하려고 했었으니까 실험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난 물리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버텼대요, 학생 내내. 그럼 나중에 꼭 탈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그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위원 중에 실험 전공 교수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실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죠. 실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본래는 박사학위를 못 받아야 되는데 그 하이젠베르크의 지도 교수가 얘는 천재니까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막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비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올바른 선택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물론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 뭐 당연히 노벨상도 받았고 양자역학도 만들었고 뭐 이렇게 됐죠.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이건 1927년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낸 건데,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속도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본래. 정확한 속도는 이제 더 엄밀하게는 운동량인데 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속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의 각각 그 특정한 의자에 정지한 채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는 정해져 있죠. 각각의 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좌석표를 찾아가지고 이제 앉은 그 의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위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정지해 있어요. 정지했으니까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위치와 속도가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주변의 모든 물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위치와 속도가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KTX가 어디를 가고 있다, 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우리는 그 기차의 위치를 뭐 서울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기차가 뭐 시속 뭐 300km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그 KTX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물체의 상태를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건 옳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물체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 이것이 적용되는 특정한 물체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가 뭐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혹은 뭐 원자건 아니면 사람이건 무슨 바위덩어리건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모두 다 적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와 속도가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뭐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식이 뭔지는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대강 얘기를 하자면 이 델타 x라고 쓴 것이 뭐냐면 위치의 불확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이 델타 x가 0인 거죠. 그다음 위치가 어딘지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그 델타 x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위치가 뭐 1m의 정확도 안에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델타 x가 1m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 델타 p라고 하는 건 이제 운동량인데 이건 뭐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h는 그 플랑크 상수예요. 전에 몇 번 나왔던 그 플랑크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0이 아닌 어떤 숫자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둘 다 0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0이 안 되려면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0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0으로 만들면 다른 하나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히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그 물체의 속도, 그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는 거고, 또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확정성의 원리의 예를 아까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보면 이중슬릿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슬릿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전자가 위쪽을 통과할지 아래쪽을 통과할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측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슬릿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전자가 위쪽을 통과하는지 아래쪽을 통과하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는 전자의 위치를 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 측정을 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그 전자가 여기를 지나갈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슬릿 중에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재느냐 안 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위치의 불확정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 여기 스크린이 있을 때 이 스크린에서 파동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늬가 만들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좀 더 제대로 그리자면 실제 실험 상황은 어떠냐면, 여기 이 스크린하고 여기하고 이제 상당히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슬릿의 그 구멍의 크기에 비해서 이제 스크린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전자가 이제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한 곳을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측정을 안 했으니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온다면 여기서 전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무늬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들이 그 지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잘 정해져야 돼요. 굉장히 잘 정해져 있어야 여기서 이 정교한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이쪽을 지나가고 또 뭐 옆에 있는 전자는 또 이쪽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그 방향이, 얘가 전자가 가는 방향이 잘 정해져 있어야 이것들이 잘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더해지고 빼지고가 가능한데, 뭐 제멋대로 이렇게 막 튀어가면 이 무늬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입자에서 우리가 총알을 쐈을 때 뭐 여기 맞아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뿐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무늬가 잘 만들어지려면 전자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잘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속도가 잘 정해져 있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 정해져야 이게 여기서 잘 가는 거고, 사실은 방향이 잘 정해진다는 거는 그게 이제 바로 속도가 잘 정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지 않을 때 그때 파동 무늬가 잘 생긴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를 지나가는지 아래를 지나가는지 우리가 알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얘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는 여기를 지나간 애가 이쪽으로 튀어가고 또 어떤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제멋대로 막 방향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파동 무늬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을 불확정성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의 상태는 이제 현재 어떤 특정한 의자에 정지한 채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의 위치와 속도가 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옳은 거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렇게 막 정말 정확한 위치를 재려고 하면 그게 정확도 정말 굉장히 놀라운 정확도로 여러분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약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재려고 하면 나중에 끝에 가면 약간의 불확실한 부분이 오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속도가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속도를 정확하게 재보려고 막 하면 그 약간씩 막 그 희미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불확실한 정도가 워낙 작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가 이제 현재 시각으로 서울에서부터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속 100km로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부터 30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보통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무슨 소수점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가지고 무슨 30.1235 어쩌고 저쩌고 미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기로 하면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정도의 정확도로만 얘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정말 정밀하게 뭔가 위치를 재고 속도를 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실 완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한 일이에요. 혹시 지금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작아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실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의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슬릿에 재면 어디 있는지 알면 그러면 여기서 파동 무늬가 사라지는데,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라고요? 어느 곳을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전자가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알면, 측정하면, 관측하면 그 순간에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막 제멋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위쪽을 지나가는 전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가 어떤 애는 여기로 가고 어떤 애는 여기로 가고 어떤 애는 여기로 가고 막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제멋대로 가는 걸 우리가 다 예측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무늬가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는 방향이. 근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어는 이제 하이젠베르크보다는 약간 이제 일찍 태어났는데 보어는 이제 보통 양자역학의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본래 양자역학의 아버지는 플랑크였는데 플랑크는 양자역학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대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어 이름을 언제 들어봤을 거냐면 고등학교 때 화학이나 물리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웠을 텐데요. 그 과학 시간에 여기 그때 나오는 이 보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양자역학을 완성하기 전 단계예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양자역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완성하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양자역학의 그 해석,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이제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기초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상보성 원리라고 하는 걸 제창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잠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을 이제 코펜하겐에 초청을 했어요. 이게 보어는 이제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본거지가 코펜하겐이었는데 그때 코펜하겐에 초청해가지고 활발한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떠들고 토론하고 웃고 이러면서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정통 해석을 이제 완성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웃고 떠들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럴 때 이 보어의 연구소가 어디 있었냐면 칼스버그라고 하는 그 맥주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칼스버그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칼스버그가 사실은 덴마크 맥주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회사에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회사 사장이 뭐 물리학이 미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보아한테 그 칼스버그 그 회사 안에다가 연구소를 하나 차려줬어요. 건물 하나 차려주고 거기서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아가 거기 이제 사람들을 막 초청하고 이랬죠. 근데 이게 맥주 회사 안에 있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맥주를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맥주 그 파이프를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맥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항상 이렇게 좀 취해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떠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물리학자의 공식 맥주가 칼스버그였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그 칼스버그 회사에 가면 이제 그 건물을 뭐 기념 건물로 이렇게 잘 보존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은 이제 그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 가모브라고 하는 그 러시아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다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넥타이가 있고 넥타이 안에 이렇게 맥주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칼스버그라고 써 있어요. 이제 칼스버그 회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하면서 이제 이러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양자역학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랬을 때, 보어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반박을 또 일일이 재반박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보어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 이건 이제 집회에 나오는 모습이고, 이거 우표에 나오는 모습이죠. 여기 써 있는 이 이상한 수식과 그림은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아인슈타인은 뭔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있고 보어는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난 듯한 하면서 이게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둘 다 심각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보어의 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아들 보어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 기압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떤 대학의 그 물리 졸업 시험 문제였는데, 이제 우리 학교도 그 과에 따라서 졸업 시험을 봐야 되죠. 이 졸업 시험 문제가 뭐로 나왔냐면, 이제 기압괴로 빌딩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그 본래 의도는 뭐냐면, 본래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압계로 빌딩의 높이를 재라는 거는 뭐냐면,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면 지상에 비해서 기압이 이제 낮으니까 그 기압 차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본래 의도였는데, 근데 어떤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기압계에 줄을 매달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늘어뜨린 다음에 그 줄의 길이를 재면 건물의 높이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채점하는 교수는 모욕감을 느끼고, 이 장난하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빵점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항의를 했어요, 학교에다가. 우리나라 학교 같으면 학생 한 명이 이렇게 항의를 하면 웃기지 마 그러고 이제 잘랐을 텐데, 당시 이 학교는 좋은 학교였는지 이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다른 제3의 교수가 판정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3의 교수가 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답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네가 5분 동안 생각을 해서 물리 지식을 이용한 답을 말하면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5분 후에 한 10몇 가지의 답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답 중에 몇 가지를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옥상에서 기압계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기압계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기압계가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물리 공식. 거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기압계는 박살이 나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게 그 물리 공식을 이용한 답이죠. 그러니까 물리 지식을 이용한 답이에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해가 떠 있다면 기압계를 똑바로 세워서 기압계 그 그림자의 길이를 재고, 그다음에 또 그 건물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서 비례식으로 풀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기압계에 줄을 매달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시계추처럼 이렇게 흔들면
그 진자잖아요. 그 이제 그 진자의 주기를 측정해 가지고 그 주기하고 그 줄의 길이하고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옥상의 높이를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물리 지식을 이용한 답이죠. 또는 빌딩에 틀림없이 비상 계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기압계로 한 자, 두 자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압계의 길이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면 옥상의 높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기압계를 또 정통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지표면과 옥상의 기압차를 재고 열물리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아주 뭐 재미없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그러니까 사기가 정답을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수희 아저씨한테 가서 기압계를 드릴 테니까 빌딩의 높이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장난기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답들을 막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 학생이 이제 보어였어요. 보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는 그 틀에 박힌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워낙 싫어가지고 자기도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에서도 이 문제가 면접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어는 이렇게 자유로운 사고 생각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고 나중에도 그 양자역학의 그 혁명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보어의 상보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컴플리멘터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원자 같은 이런 미시 세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기술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자와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나 무슨 빛이나 이런 걸 기술할 때 입자성과 파동성이 둘 다 있는데 우리가 전자를 입자로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입자로 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파동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완전히 뭐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물체가 둘 다 동시에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 그다음에 이제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나오는 그 위치와 운동량 혹은 시간과 에너지 같은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어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물체를 기술할 때 그 어느 한쪽만 있다고 해야지 둘 다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인간의 일상 언어로는. 근데 사실은 미시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서로 상반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물체를 동시에 기술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보성 원리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미시 세계를 완전히 기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호 배타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한쪽 개념으로 미시 세계를 기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미시 세계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반대쪽 개념으로도 그 물체를 기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다 바라봐야 우리가 그 물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꼭 이런 미시 세계, 원자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도 이제 적용하는 걸로 확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보어의 철학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음양 사상이라든가 혹은 뭐 남성, 여성, 혹은 죽음과 삶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상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어는 자기의 상보성 원리에 따라서 그 동양의 음양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가문은 이렇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림 그런 보어 가문의 문장으로 이 태극을 이렇게 이제 채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어가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중슬리 실험에서 이제 전자가 어디를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률만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사건들이 중첩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첩돼서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뭐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합쳐져 가지고 뭐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뭐 무늬도 만들어내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측정하기 전
그때는 우리가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위쪽을 통과하는 상태와 아래쪽을 통과하는 상태가 다 있으니까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꺽쇠 이상한 기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기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전자의 상태는 위쪽과 아래쪽을 지나가는 이 상태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중첩되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관측을 하면 그럼 이제 위쪽을 지나가는지 아래쪽을 지나가는지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측한 후에 본래 이런 상태였던 것이 위 또는 아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상태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관측을 할 때 이게 위쪽으로 관측이 될지 아래쪽으로 관측이 될지는 이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관측을 하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로 우연히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특성,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는 여우일 가능성도 있고 아주 작은 확률로는 뭐 구미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위치는 사실은 다 지금 강의실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아주 작은 확률로는 극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확률로는 저기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도 여러분은 다 여자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는 이런 건데 이제 누군가 관측을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여자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우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한 번쯤 남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도 뭐 여러분들이 현재 다 20대라고 믿고 싶겠지만 혹은 10대도 일부 있을 거고 그렇지만 80대 1 확률도 있고 감정도 지금 뭐 대부분은 지루하다고 뭐 느낄지 모르지만 일부는 뭐 아주 작은 확률로는 기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화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모든 거는 확률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고 본래 이거 모든 가능성들이 이 확률들이 중첩되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가 관측을 하면 이 중에 하나로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첩된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일상생활에 완전히 적응된 일상생활을 잘 기술하기 위한 그런 논리 체계와 언어 체계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할 상상도 우리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런 세계를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굉장히 추상적인 고도의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생각하기를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파이만이 얘기했던 인간은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거하고도 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과연 이런 여러 가지 확률들이 이렇게 막 서로 섞여가지고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확률은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 이런 거죠. 이 확률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거는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슈레딩거는 이제 보어하고 비슷한 보어하고 이제 하이젠베르크하고 다 이제 그때 동시대 사람들이죠. 1900년대 초반에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서 양자역학을 이제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물리의 기본 이론들은 전부 다 그 기본 방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뉴턴하면 뉴턴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 이론하면 맥스웰의 방정식이 있고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하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방정식들이 있어요. 그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뭔가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걸 열심히 풀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실험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자역학 기본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조차도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고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확률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 슈레딩거는 아니 이건 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거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늙어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생물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영국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책도 만들어내고요. 근데 이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나중에 오늘날 분자 생물학이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을 보면 뭐 당시에는 DNA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그 분자가 있어야만 되고 어떤 구조가 있어야만 되고 그것이 이제 유전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은 뒤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표정을 봐도 딱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다음에 허세와 형식을 혐오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슈레딩거인데 눈을 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이건 늙어서의 모습인데 늙어서도 좀 그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슈레딩거가 쓴 책이고, 이게 이제 워낙 그 생물학과 물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후 50년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슈레딩거는 사생활이 아주 재밌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허세와 형식을 싫어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사랑에 당연히 빠졌겠죠, 누군가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귀족하고 첫사랑에 빠졌는데 항상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생기면 이제 그 결말이 좀 불행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슈레딩거도 신분의 차이로 좌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생각을 바꿔 먹었는지 그 이후로는 수많은 그 여인들과 정열적인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슈레딩거 방식도 특히 애인하고 호텔에 있을 때 완성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는 물론 슈레딩거는 유부남이었죠. 유부남이었는데 호텔에 갔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성한 날이 알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고에 써 있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그날 어떤 호텔의 숙박부에 슈레딩거의 이름이 애인과 함께 기재가 돼 있다. 이것도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썼는지 무슨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그 방에서 슈레딩거 방식을 완성한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부인하고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면 부인하고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친구의 아내가 딸을 낳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친구는 슈레딩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걸 묵인해줬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는 슈레딩거 부인과 친구 부인이 같이 키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럼 슈레딩거 부인은 무슨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다 봐줬단 말이냐? 슈레딩거 부인도 사실은 슈레딩거 못지 않았는데 부인도 이제 당시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바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문설이 이제 떠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바람을 피우면서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뭐 이랬는데,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럼 결론이 어땠느냐?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잘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살았고,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무슨 막장 드라마니 뭐니 하지만 그 막장 드라마보다 조금 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재미는 없죠. 뭐 이렇게 싸우고 막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싸우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 포스트 모던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아까 보여준 그 이상한 기호가 여기 하나가 써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겉보기에는 뭐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 미시 세계의 그 원자들의 움직임 혹은 뭐 사실은 그 거시 세계까지 이게 다 이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그 모든 움직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풀면 이제 그 확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라고 쓴 여기 이상한 것이 아까 얘기한 그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순간에 관측을 하면 그 확률에 의해서 이제 관측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는가 이런 것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 물리학자를 소개하는 김에 이제 계속 소개를 하자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슈레딩거는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이것까지 발견을 했지만 이게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장을 했느냐? 그걸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온 그 결과가 확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내는 사람은 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양자역학에서 확률적 해석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완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결정론을 포기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 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뉴턴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주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 알고 있으면 그 후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결정론의 극대화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그런 결정론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도 다양한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르는 양자역학에 나온 여러 가지 수학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초를 다졌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보른을 거쳐간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괴팅겐 대학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괴팅겐 대학이 황금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른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 늙었을 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파울리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고 이 사람은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베타 원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자는 동일한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원리인데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성미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파울리의 업적이고 그리고 보른의 확률적인 해석을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또한 아까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맨 처음 초기 아이디어는 파울리가 먼저 제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울리하고 하이젠베르크하고 친구여가지고 서로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편지에 보면 불확정성의 그 초기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에 이 정신분석학자인 융하고 교류하면서 나중에 늙어서는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정신과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파울리인데 파울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대단한 신동으로 유명했어요. 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파울리는 신동으로 유명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8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고3 우리나라로 치면 고3 정도 됐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물리학과 수학의 모든 것을 다 두루 섭렵하고 그다음에 21살 때 여러분 나이 때쯤이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20권쯤 되나 아무튼 그런 그 수리과학 백과사전이 이제 백과사전을 새로 펴내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상대론 부분을 이 파울리가 저술을 했다고 그래요. 21살 때. 그러니까 물리학자를 대표해가지고 상대론에 대해서 쓴 거죠. 이 책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읽히고 있어요. 잘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특히 어떤 걸로 알려져 있냐면 별명이 물리학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논문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만 그런 지독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수많은 논문들을 쓰레기통으로 보낸 그런 이제 악명이 높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 이렇게 이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고 뭐 의견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뭐 대강대강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울리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뭐 해가지고 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니까 찢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대부분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세미나 시간은 이제 뭐
공포의 인물로 이렇게 악명이 높았는데 그 중에 이제 파울리가 한 그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not even wro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미나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이론을 발표하고 있으면 파울리가 거기 듣고 있다가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저건 틀렸다고 말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게 이제 바로 not even wrong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울리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지속한 실험치여서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하이젠베르크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파울리도 실험이라고 하면 뭐 완전히 뭐 넌더리를 내고 뭐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 실험실 근처에만 가도 파울리가 실험실 근처에만 가도 실험 장치가 고장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어느 날 그 베를린에 있는 어떤 그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 장치가 잘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12시가 딱 되니까 그 잘 작동하던 그것들이 갑자기 멈춰 서더래요. 꼼짝도 않고 막 고장 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왜 안 되지 하고 막 툭툭 쳐도 안 되고 뭐 이유를 도저히 못 찾았는데 한 3분쯤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막 잘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와 신기하다 뭐 이거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주워 들은 파울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베를린에 잠시 정차했었는데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론 물리학자와 실험실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제2의 베타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론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론 물리학자하고 실험 물리학자가 물론 같은 물리를 하지만 좀 특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서로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데 이제 보통 이론 물리학자는 실험을 못하면 못할수록 더 이렇게 유능하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한 실험 기구 같은 것도 못 다루고 무슨 뭐 프로젝트 OHP니 노트북이니 이런 거 잘 못 다루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론 물리학자로서 재능이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파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하는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왜 이혼을 했냐면 파울리를 걷어차고 이제 화학자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울리가 충격을 먹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투사한테 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어떻게 화학자하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융이에요. 융이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융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리학과 뭐 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양자역학을 완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을 그 물리학자들에서 알아봤고요. 주제를 이제 잠깐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막 중첩된 상태일 수도 있느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럼 관찰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관찰자는 관찰자가 없으면 그런 거죠. 관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그러니까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그것이 확률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는 그건 절대로 확률은 아니다라고 해놓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들이 또 꽤 있어요. 그건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입장을 따르면 그건 확률이라고 하는 건 가상적인 거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실제 진짜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보르이 같은 사람도 그런 입장을 취했죠. 물질파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질파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바뀌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얘기들을 뒤에 조금 더 할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와 뭐 확률이나 중첩 이런 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어느 곳에 있을 확률, 위치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점에서 딱 100%고 딴 데는 0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확률이 퍼져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있을 확률은 뭐 60%고 뭐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은 뭐 20%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들이 막 제각각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태에 있어도 그 어떤 물체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는 거죠. 확률만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물체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곳에 있다는 게 아니고 퍼져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는 그렇게 위치가 퍼져 있고 또한 그 속도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퍼져 있다는 건데 어느 한쪽의 확률을 우리가 100%로 딱 만들어 버리면 그 순간에 다른 쪽 확률이 퍼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은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괴상한 이론이고 뭐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사실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럼 양자역학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원자가 있고요. 여기 안에 그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원자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양자역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역학이 틀렸다면, 양자역학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맥스웰 이론에 의하면 전하가 진동을 하면 거기서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고, 그게 양자역학 이전에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 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에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전자가 여기 이렇게 돌면 여기서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자가 계속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 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이게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진동하고 이쪽으로도 진동하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진동해서 사실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 맥스웰의 이론에 의해서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근데 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빛이 나오면서 이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도는 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추락을 할 수밖에 없죠. 얘가 여기를 빠르게 도는 이유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거죠.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그런 거고, 얘가 속도가 줄어들면 점점점 이게 안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추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양자역학이 틀리고 옛날에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빛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전자가 이 원자핵에 충돌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자기 그 맥스웰의 이론을 가지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충돌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충돌을 해요. 뭐 이게 10억분의 1초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자는 만약에 양자역학이 틀리고 맥스웰의 이론이 옳다면 그러면 10억분의 1초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우주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역학 때문에 전자가 여기에 빨려들지 않고 어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과연 왜 양자역학은 이렇게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빛을 내고 핵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점점 정확히 알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충돌하기 전에 여기서는 전자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는 요 안에서 있는 거고 이만큼의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충돌을 해버리면 전자의 위치는 바로 핵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핵에 딱 붙어 있으면 전자의 속도도 0이죠. 핵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와 속도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양자역학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는 전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다가가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다가가면 더 이상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멈춘다. 그리고 빛이 나오는 것도 더 이상 그치고 더 이제 빛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완전히 핵으로 추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원자가 안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이건 사실은 현재 우리 원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양자역학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론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멀리 바깥에서 돌고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맥스웰의 이론,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 물리학에서는 계속 빛이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충돌을 해버리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빛이 나와요. 나오다가 가장 안쪽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충돌하기 전에 어느 안쪽까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멀리 있을 때부터 이 안쪽까지 떨어지는 이 도중에는 빛이 나오게 돼요. 이 나오는 빛은 멀리 있는 전자와 가까이 있는 전자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빛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플랑크의 양자 가설에 의하면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동수가 달라지면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전자가 있던 곳에서부터 나중에 전자가 있던 곳까지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결정이 되면 진동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빛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전자가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여기서 또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원자에서 나오는 그 빛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나오는데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나온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파란색이 더 에너지가, 진동수가 크고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에서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올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의하면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를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전자가 아무 곳에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보면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태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이제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떨어지지를 못하고 여기서는 더 이상 빛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를 봤을 때 그 원자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럼 바로 멀리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자가 어떤 곳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원자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원자의 종류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색깔들이 다 달라요.
어떤 원자는 예를 들면 노란색이 나오고 어떤 원자는 빨간색이 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자마다 나오는 색깔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를 봤을 때 그 원자가 직접 그걸 분석하지 않아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만 보면 그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수소 원자고 뭐 두 번째 게 나트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들마다 나오는 색깔이 다른데 예를 들면 가로등을 보면 나트륨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트륨 등을 보면 주로 이렇게 노란색 계통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트륨 등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소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원자의 구조가 보면 거기서부터 노란색이 주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바로 그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의 특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이 어떤 그 구성 성분이 뭔지 그런 거를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그 분석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빛만을 보고 거기에 어떤 성분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전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무지개색의 그 모든 빛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게 프리즘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든 색깔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예를 들면 태양 같은 모든 색깔을 다 내는 빛이 그런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빛을 내는 물질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가스였다. 예를 들면 그게 뭐 수소 원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나트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원자들이 막 굉장히 온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빛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 모든 무지개색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색들을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색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몇 가지 색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 아까 그 얘기한 이런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뜨거운 가스가 저기 뭐 한 1m 밖에 아니 뭐 100m 밖에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100m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그 가스가 어떤 가스로 되는지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그 가스에서 나오는 빛만을 보더라도 그 빛을 보면 이제 어떤 색이 뭐가 어디에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기 100m 앞에 있는 저 가스는 어떤 원자들로 돼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또는 여기 이제 이렇게 모든 빛이 다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뭐 태양빛이나 전구나 백열전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든 빛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찬 가스를 집어넣으면 찬 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를 통과할 때 나오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을 이 차가운 가스들이 일부를 흡수해요. 어떤 빛들을 흡수하냐 그러면 아까 그 요 그림에서 거꾸로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 가스는 에너지가 낮으니까 다 이 아래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얘네들 일부가 그 빛을 흡수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근데 아무 빛이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빛만 흡수하는 거죠. 흡수할 수 있는 빛만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건 다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빛을 이 중에서 일부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사람한테 도달하는 그 빛을 분석해서 보면 얘가 흡수한 빛은 까맣게 나오고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빛들은 전부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연속적인 이런 빛 중에서 검은 줄이 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기 차가운 가스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그 가까이 가가지고 그 물체를 분석하지 않아도 그 물체의 성분이 무엇인지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화학과나 물리학과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다 그러면 태양 표면에 이제 그 굉장히 뜨거운 그러니까 이제 가스들이 막 덮여 있거든요.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이 온도가 좀 높고 이런데 그 태양 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거기 태양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잖아요. 태양까지 가기 전에 다 타 죽겠죠.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럼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표면은 태양에 비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말하자면 차가운 가스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얘네들이 일부를 흡수해요.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만 통과를 시켜요. 그럼 나머지만 통과를 시키니까 여기에 흡수된 것들은 이렇게 검은 줄이 가 있죠. 이 검은 줄을 하고 여기 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다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위치들하고 비교를 하면 아 여기 별 표면에 어떤 원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도 그것들이 어떤 것들로 덮여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한 얘기들은 그렇게 쉬운 얘기들은 아닌데. 질문은 여기 별 표면에 있는 이런 원자들이 몇 가지밖에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몇 가지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검은 줄이 몇 개 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에서 나오는 빛은 전부 다 모든 빛이 다 나오거든요. 모든 색깔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표면을 통과하면서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에 해당되는 빛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통과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검은 줄이 몇 개 가요. 그런데 이 검은 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들하고 다 비교를 하는 거죠. 다 비교를 하면 한 원자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줄이 각각의 줄이 어떤 원자에 해당되는지 이걸 다 맞춰봐 가지고 아, 여기 이 줄은 어떤 원자고 이 줄은 어떤 원자고 하니까 이 표면에는 이 원자 이런 것들로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보통 태양이나 이런 백일전구 같은 거는 그 빛이 나오는 그 원리상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흑체 복사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모든 빛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원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특정한 원자가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얘가 낼 수 있는 그런 빛만을 내게 돼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이 태양의 구성 성분이 수소랑 헬륨인 건 어떻게 아느냐고요? 태양의 구성 성분이 수소랑 헬륨이다 이런 거는 이 바깥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그거는 이건 좀 이제 이 수업하고는 좀 관계 없는 얘기긴 한데 원자 수소나 헬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원자로서 수소나 헬륨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 핵이 수소의 원자핵 혹은 헬륨의 원자핵 이런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자가 없어요 태양 안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는 이제 완전히 딴 얘기가 되죠.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별 표면 말고 이 사이에도 또 다른 가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보조적인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거리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흡수하는 빛의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죠.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